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속출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올 여름쯤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고, 미국에서도 한 달 후면 지배종이 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은 대선 경선 일정 연기 문제에 대해서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송영길 대표는 예정된 일정대로 경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엑스파일 논란과 다음 달 초 예정된 장모 사건 선고 등으로 출마 선언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파일을 처음 언급한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는 해당 문건을 정부기관과 여당에서 받았다고 주장해서 출처를 둘러싼 정치 공방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대체복무 가운데 하나인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황제 병역처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헬스장과 영화관에 가는 일이 부지기수인데도 병무청의 관리는 부실투성이었습니다.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를 비롯해서 TV 홈쇼핑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참여해 다음 달 11일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크게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6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감염 속도가 빠른 알파 변이로 알려지면서 대전시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 속도가 1.5배 빠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에서 입국한 교인이 지난 20일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무더기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하 1층 예배당 교단과 에어컨 필터, 지상 7층 세미나실 의자 등 내부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인들이 몰래 소모임을 열고 내부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역학관계가 확인된 선교회가 교육장소이자 해외 파견 관문 역할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해외 선교활동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좀 안 되게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교회발 집단 감염에 지인 식사 모임 등을 매개로 한 연쇄 감염 등이 줄이는 상황. 대전시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계는 1.5단계 그대로지만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방,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됩니다. 7월 1일 전면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대전시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려움을 감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주일간 노력에도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을 경우 대전시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코로나19 환자는 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집계 결과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5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616명보다 65명이 줄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방역 수칙을 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일주일간 8인 이하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부산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생활방역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오늘부터 30일까지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9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해서 60살 이상 일부 예약자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사전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되면서 예약 취소로 항의가 잇따르던 병원들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4살 최주상 씨는 지난 5월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불과 이틀 앞두고 예약 취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전화해 물으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부족해 일정이 미뤄졌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예약이 초과돼가지고 취소됐다. 미안하다 이랬다는 얘기는 문자는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의 전화가 문의나 항의 전화가 오면 미안하다 이렇게 연기됐다 뭐. 최 씨처럼 예약했다가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20여만 명. 대신 정부는 물량이 추가로 확보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돌렸습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부족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 예약이라는 그 관문은 내가 통과를 했으니까 예약했으니까 그 부분은 홀가분하지요. 나로 인해서 제3자 사자들이 피해를 볼까 봐. 백신 부족으로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았던 병원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혈전 논란이 적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를 맞게 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끔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와서 문의하고 항의하고 뭐 이런 분들은 좀 있었어요. 7월부터 우선적으로 화이자 접종을 하게 되어서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다행이라고. 방역당국은 오늘 30일 오후 6시까지 화이자 백신 예약을 마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해동 작업을 거쳐야 하는 등 보관이 까다로워 현재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약 초과로 인해서 접종이 연기된 분들에 한해서 7월 5일부터 2주간 1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약 명단 인원에 맞게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원활히 접종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잔여량은 144만 5천 회분이고 추가로 화이자 65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2차 물량이 오늘 국내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5만 6천 회분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물량은 정부가 확보한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이 실제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몽골과 바레인, 세이셸, 칠레 등 2차 백신까지 접종 완료한 성인의 비율이 50에서 68%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과 바레인, 세이셸, 칠레는 지난주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됐습니다. 시노팜과 시노백은 예방 효과가 각각 78.1%와 51%라고 발표했지만 임상과 관련한 자세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8월 말이면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고 미국에서도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델타 변이가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라던 지난주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의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Right now it's at 20% Savannah of our isolates, so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유럽도 초비상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은 델타 변이 때문일 것이라고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재의 확산 속도대로라면 8월 초에는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70%, 8월 말이 되면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올라선 영국에서는 현지 시각 23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6,00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4,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델타 플러스 변이도 41건이나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 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북부의 뉴욕주는 비상사태 종료를 선포했지만 접종률이 낮은 남부 텍사스현 병원에서는 접종 거부 근무자를 해고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 최소 1회 접종률이 성인의 70%를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state of emergency that I had declared in consultation with Commissioner Zucker, a health emergency, it expires tomorrow. It will not be renewed. 다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CDC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주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은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접종 의무화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 have a private employer saying to their employees that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you have to participate in a vaccine trial. That's never happene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은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접종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를 맞아 미국 곳곳의 의료기관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일정의 결정을 미룬 가운데 연기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내일 결정하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찬반 의원들은 장외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경선 일정을 어디서 확정할 수 있느냐로 갈렸습니다. 경선 연기 반대쪽은 내일로 예정된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거는 당원 당규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당무위에 의안 상정하는 것은 최고위의 권한입니다. 연기 찬성 쪽은 당 지도부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시도지사까지 포함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헌의 24조에 보면은 당무위원회를 당무위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이제 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여권주자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통 큰 양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이미 그럴 뜻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신뢰 추락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경선 연기가 되면 그 사이 이재명 흔들기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읽힙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 경선 일정을 연기할 상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180일로 정해진 당헌 당규에 따라 대선에 대한 기본 계략 일정을 수립해서 모레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대선 경선 기획단에 기존 규정을 전제로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선거 사무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뜻대로라면 내일 경선 연기 불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결정 이후 반대파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송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진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지목하자 홍 의원이 다시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엑스파일은 윤석열 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이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검찰 선배인 홍준표 의원이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엑스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공직자는 늘 사찰을 당하고 산다며 특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 직무를 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며 의혹을 피해가려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사찰을 늘 지휘했다는 홍 의원 주장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불법 사찰 행위를 했다는 건 들어본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생산지로 야당을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구태의연한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당 대표 회동에서 소모적인 정치를 하지 말자던 송영길 대표가 실체도 없는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엑스파일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스스로 감내하겠다면서 엑스파일을 파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엑스파일을 언급했지만 윤 전 총장 측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문건을 전달한 사람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 4월에 작성된 문건은 정부 기관에서 6월에 작성된 문건은 여당에서 받았다는 말과 함께 출력한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엑스파일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를 선언하는 시기는 예정됐던 27일 무렵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이번 엑스파일 논란과 장모 사건 선고까지 이딴 악재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윤 전 총장의 숙제입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시점은 오는 27일 무렵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선을 하지 않습니까? 말다시피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은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6월 말 7월 초를 고민 중이라며 사실상 27일 이후로 선언을 미뤘습니다. 대변인 사퇴와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엑스파일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이 처음으로 불법 공작이라며 역공에 나선 가운데 문건의 신빙성을 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송영길 대표께서 이것을 전부 제작해서 유통시킨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엑스파일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전부 다 해명을 해야 돼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정할 주요 변수입니다. 무죄가 난다면 윤 전 총장은 가뿐히 정치권에 등판하겠지만 유죄가 나온다면 방어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등판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장모 의혹과 관련해 10원 한 장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부랴부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나선다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실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뭐 엑스파일이고 뭐가 할 것도 없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대선 출마 선언 전과 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전원 정치에 의존했다면 선언 후에는 본인이 직접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과거에도 대선 국면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이른바 엑스파일 문건이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대엽 씨의 폭로로 2002년 대선 전국을 강타한 이른바 병풍 사건이죠. 병모 관련 의정 부사관을 지냈던 김대엽 씨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돈을 주고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폭로한 겁니다.
한번 직접 보면 알겠죠. 아니 근데 그 수용이 안 되면은 김대엽 씨가 직접 그거를 밝히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청와대 앞에서 활보해야지. 아니요. 1999년 병역비리 수사 때 부사관 진술이 담긴 녹음 테이프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0%를 넘던 이배창 후보의 지지율은 급락하며 흔들렸고 대선에선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해보니까 녹음 테이프는 조작이었습니다. 2004년 2월 김대엽 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본선보다 더 치열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폭로전이 이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 이른바 BBK 파일과 관련해서 연일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후보 측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보도된 고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를 모은 문건인 이른바 박근혜 CD 문건을 거론하며 반격했습니다. 체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고 실체가 있다 한다면 그거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엑스파일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검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대엽 시즌2가 시작됐다며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죠.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 등판을 앞두고 터져나온 엑스파일. 과연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갈지 윤 전 총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 등을 박탈해서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처음에 수사했던 군사경찰이 용서를 안 하면 죽겠다는 가해자의 문자 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데도 군사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 명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으로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3명. 가해자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자,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군 검사 등입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군사경찰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부실 수사 의혹을 확인했지만 사법 처리할 만한 사항인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인 장 중사가 피해자인 이모 중사에 보낸 용서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사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경찰과 마찬가지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군 검사를 입건해 조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과는 다른 입장인데 일각에선 조사본부가 제 식구를 감싸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는 숨진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이를 기소할 것을 의결했지만 이 중사의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한 판단은 뒤로 미뤘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숨진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군 간부들이 빼놓고 보고한 걸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이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이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감찰 결과를 전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이 간부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복무 가운데 하나인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황제 병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영화관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요원들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소프트웨어 업체. 한 직원이 사원증을 찍고 회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이 향한 곳은 사무실이 아닌 사내 건강관리실. 근무 시간 중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겁니다. 4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2시부터 2시. 90분 넘게 마사지를 받고 나온 직원. 확인 결과 현역 군 복무를 대신해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는 병역 특례 전문 연구 요원이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 연구 요원만 270여 명. 이곳에서 대체 복무를 마친 A씨는 동료들이 마치 황제처럼 근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9시, 6시 이렇게 공지를 받았는데 원래 입사했던 이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그냥 대충 다 처리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업무 시간 중에 회사 바깥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오는 경우는 다반사. 지난해 4월 전문 연구요원 2명은 근무 시간 중에 연구소 바깥에 위치한 이곳 영화관을 상습적으로 찾았다가 적발돼 해고 조치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전문 연구요원 복무한 친구들과 이제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뭐 근태나 이런 외출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했던 거는 맞고요. 업체는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연구 요원들에게 전공 분야가 아닌 일반 사무직 업무를 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병역법상 전문 연구 요원들은 자신이 전공한 학문과 관련된 분야 업무만 맡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제3의 다른 업무를 한다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전무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대체복무라 해도 엄연한 군 복무인 만큼 업무 실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연구소는 저희가 실태조사 작년부터 온라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시 사각지대 속에 황제 복무하며 전문 연구 요원들이 받아가는 1년 연봉은 평균 6천만 원 내외. 함께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태를 지키지 않고 좀 나태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 실적이나 일이 잘 안 함에도 불구하고 뭐 1,000만 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좌절감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업체는 다른 기업에 비해 전문 연구 요원 인원이 많다 보니 관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부당 업무 지시 의혹 등을 포함해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또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고학력자인 전문 인력을 충원해주는 취지로 만든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감시 부재 속에 특혜 복무로 변질한 건 아닌지 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당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거는 정부는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이 추진되고 있으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정도에게만 주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야당 의원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거냐고 캐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자꾸만 동의 미동의 이래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기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인 듯 반대 아닌 답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반기를 드는 양상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청래 의원이 SNS에 복잡하게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절충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도 당은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있는데 정부와 계속 그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부는 70% 정도로 한다는데 70%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절충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소급 적용을 반대하면서 자영업자 피해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뭉뚱그려서 말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유흥업소 중에서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몇 억씩 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그런 어떤 상황을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개인 업소별로 피해를 정산하는 방식의 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 제한 피해를 두텁게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의원 11명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될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지적과 함께 국내 백신 개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이번 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2시간여가량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습니다.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를 차장검사로 새로 부임하고 이어 35기 부부장 가운데 일부를 부장검사로 36기는 부부장 검사로 승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절도범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했다가 사과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1일 송고한 성매매 유인 절도범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5만 원권 그림으로 교체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통해 담당 기자의 실수고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면서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20년 넘게 신문에 몸담아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는 사람으로서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며 기본을 망각했고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근 전 최고위원은 1등을 자처하는 신문사에서 이런 무도한 행위를 버젓이 행한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고 구민정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주에서 항만 노동자 2명이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에 추락해서 다쳤습니다. 네, 이런 항만 사고는 안전규칙 위반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낮 서귀포항에서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리는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다른 한 명은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컨테이너에는 2개의 줄만 걸려 있었고 그중 한 줄이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작업자들은 평소 안전관리가 잘 안 됐다고 말합니다. 담당자가 그걸 관리를 제대로 소홀하게 한다. 관리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회사 측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도 관련 내용을 작업자에게 전달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도 다른 사고처럼 안전관리와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겁니다. 항만 노동자들은 안전수칙 미준수뿐만 아니라 열악한 작업 환경도 사고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야적장은 쌓인 화물 때문에 안전한 작업 공간이 적고 화물도 갈수록 크고 무거워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 났다가 머리가 팍팍 씁니다. 그전에는 기교화가 되지 않을 때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 이제는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 사고다 보니까는 걱정이 많이 되죠. 해경은 우선 사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시작된 지하 2층은 높이가 10m에 달하는데 철판으로 나눠놔서 사실상 3개 층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소방과 경찰은 나뉜 층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지 작동은 잘 됐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지하 2층은 높이가 10m에 달하는 넓고 높은 공간입니다. 부피가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은 건데 쿠팡 측은 여기에 널따랗게 철판을 깔아 3개 층으로 나눴습니다. 화재 당시 일하던 직원은 나뉜 층의 천장이 단순히 철판으로만 이뤄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만한 구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만 살짝 들어봐도 저 뭐 이렇게 불나면 저 꺼지는 거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소방과 경찰은 지하 2층에서 가장 위쪽인 3번째 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셋째 층 스프링클러 작동뿐 아니라 첫째, 둘째 층에도 스프링클러가 있었는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하 2층 중에서는 제일 높은 3단이죠. 경찰은 이와 함께 최초 발화 장면이 찍힌 CCTV 외에 또 다른 CCTV도 확보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CCTV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으니까 일단 분석 중에 있으니까. 쿠팡 측이 직원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화재 신고를 늦게 했다는 주장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소방의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새벽 5시 36분이지만 당시 1층에서 근무하던 직원 대부분 20분 먼저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5시 10분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5시 10분 전후였다는 말씀이시죠?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현장에 있던 직원들, 소방 관리자 등을 다시 불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광주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 수술방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수술대 옆에서 능수능란하게 도구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8년 병원 내부 관계자가 최근 경찰에 넘긴 영상입니다. 병원 측은 당시 제명됐던 의료진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거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첫 관문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일부 이뤄진 것 같습니다. CCTV 촬영 전에 환자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을 허용한다는 데는 합의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CCTV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의료 과실 예방 효과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주장이 사실상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수술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녹화된 모든 행위를 설명해야 해서 수술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수술 설명 의무와 수술 동의서 작성 의무가 있고 CCTV 영상이 오히려 의료 분쟁 발생 시 진실 규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 단체와는 결이 조금 다른 목소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만만치 않아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230만 명에 육박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휴일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늘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행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일에는 G마켓과 옥션, 쿠팡 등 6개 온라인 유통사와 7개 TV 홈쇼핑,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참여합니다. 네,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로 1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학생은 또래보다 키도 작고 왜소했는데요.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119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양팔로 딸을 들쳐하는 아버지가 뒤따릅니다. 13살 여중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4시 15분쯤. 구조대가 A양을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A양의 몸에는 온통 멍자국이 가득했고 배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40대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 양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숨진 A양의 아버지와 이부어머니 B씨는 몇 달 전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B씨는 A양 외에도 남편이 데려온 초등학생과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등 3명을 키웠습니다. A양은 또래보다 작은 키와 왜소한 체구였지만 교우관계 등 학교 생활은 원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평소 학대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징후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발견한 적이 없고 예. 무단 결석은 없었지만 올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아파트 옥상에서 찾아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프다고 입원을 하고 난 후부터 엄청 말라서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150은 안 넘었어요. 좀 많이 얇고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 숨진 여중생과 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쓰레기와 벌레가 가득한 집에 방치되어 있던 만 2살, 3살 남매가 이웃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아이들을 임시 보호시설로 옮기고 부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집 앞엔 상자가 흐트러져 있고 복도엔 먼지가 가득합니다. 창문 안쪽으론 잔뜩 쌓인 쓰레기와 벌레도 보입니다. 밤 9시 50분쯤 이곳에 만 3살, 2살 남매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웃 주민이 울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이들만 덩그러니 집에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는 소리가 자주 났어요? 자주 아주 어제 더 심한 건 아직 가끔씩은 났었는데.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가보니 집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부터 내놓지 않은 쓰레기, 빨지 않은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싱크대한테 막 먹던 거 막 잔뜩 라면들이 막 이런 비닐로 돼 있고 바닥에는 막 스티로폼 덩어리, 막 변기 주위에 뭐 양말, 쓰레기, 옷더미 막 이런 거 그 위에 막 거미줄이 막 엄청 막 때가 잘 못 지나다 이럴 정도예요. 아이들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종종 남매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어머니는 이날 재활용품을 줍기 위해 집을 비웠고 집안에 있는 쓰레기도 내다 팔려고 모아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임인데 애들 엄마 말은 먹고 살라고 중고 이것저것 주스다가 쌓아놓고 팔고 막 개벌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경찰은 아이들 몸에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은 우선 남매를 임시생활시설로 보내 분리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입건해 조사하면서 다른 학대는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장비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의 초강수 단속으로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중국발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 국제 택배 회사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3,000kg의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항공 화물로 미국으로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쓰던 장비들을 철거해 해외로 파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의 초강수 단속 탓에 중국에서는 채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进行洗钱了，或者是非法资金转移等，然后呢可能会对国家的一些经济秩序造成扰乱。 중국이 보유한 가상화폐 채굴 능력은 전 세계의 65% 수준. 때문에 이번 장비 해외 반출이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의
중국 탈출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시는 가상화폐 채굴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유치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채굴업자들뿐 아니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운영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거래소인 비트코인 중국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지분을 두바이의 관련 업계에 매각하고 손을 뗐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 규모였지만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 원천 차단 조치에 하루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채굴 장비의 해외 반출과 거래소 운영 중단이 시작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중국발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헌 여부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여객 자동차법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여객 자동차법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되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후 타다 운영사는 개정된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골프 출전 선수 명단이 발표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여자 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5년 전 리우올림픽에서 이루지 못한 남녀 동반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랭킹 1, 2, 4위인 고진영과 박인비, 김세영은 일찌감치 여유 있게 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올 시즌 우승이 없는 고진영은 첫 올림픽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운이 좋게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나갈 수 있을 때 또 언제 올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4장의 티켓이 주어지는 한국 선수의 남은 한 자리는 세계 8위 김효주의 몫이 유력합니다. 세계 16위인 유소연이 포인트가 반영되는 이번 주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해도 김효주를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우올림픽에서 펑샨샹과 리디아고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낸 박인비가 2연패에 도전하는 가운데 첫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김세영도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I wish I could make the good result because the last time I couldn't reach the what I want to goal. So yeah, this is really big challenging. 여자부에 한 주 앞서 36개국 60명으로 추려진 남자부에서는 임성재와 김시우가 출전합니다. 두 선수 모두 병역 문제를 해결해줄 올림픽 메달이 절실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특권인 군 문제가 해결돼야지 되는 건데 누가 갈려 했더니 무조건 가야죠. 분명히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잘 준비한다고 봐요. 세계 랭킹 1위 존남과 3위 저스틴 토마스 등 강자들이 즐비하지만 최경주 감독은 상위 랭커가 대거 불참하는 올림픽 우승 후보의 경우 메이저 대회의 3분의 1 수준인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한국 남녀 골프의 동반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점심시간 무렵부터 내륙 곳곳에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우박,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가방 속에 우산 꼭 챙기시고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지역 간의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소나기는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남부 등 내륙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새 환자는 6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속출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찬반 논란에 빚고 있는 대선 경선 일정 연기 문제에 대해서 내일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송영길 대표는 예정된 일정대로 경선을 진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엑스파일 논란 등으로 출마 선언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건 출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점수를 잘못 매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관별 성과급과 기관장 거축까지 달린 평가라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첫 감염자가 나왔고요. 전북에서도 추가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 신규 환자도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센 인도발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이 변이 확진자가 4명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환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전파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입국 직후 확진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었습니다. 입국하실 때 확진되신 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일단 델타 변이는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식당과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체 신규 환자는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주말 영향이 끝난 이후 환자가 느는 추세가 반영된 건데 이번에는 규모가 커 정부도 확산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감염 규모가 줄던 추세가 꺾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원이 다수 잠재해 있고 여전히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도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방역 완화와 델타 변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변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백신 접종에 더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신중히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신을 모두 맞은 뒤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서 5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65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도 전날보다 조금 줄어서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전시 유성구 교회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시는 교회 관련 확진자 바이러스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감염 속도가 1.5배 빠른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해외에서 입국한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와 선교회와 관련해 68명이 확진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2차 물량이 오늘 국내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직계약 모더나 백신 5만 6천 회분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물량은 정부가 확보한 모더나 백신 4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8월 말이면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고 미국에서도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델타 변이가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라던 지난주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의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Right now it's at 20% Savannah of our isolates, so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유럽도 초비상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은 델타 변이 때문일 것이라고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재의 확산 속도대로라면 8월 초에는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70%, 8월 말이 되면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올라선 영국에서는 현지 시각 23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6,00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4,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델타 플러스 변이도 41건이나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60%가 넘는 칠레가 오는 9월쯤 세 번째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집중 접종한 중국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산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칠레가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에겐 화이자 백신이 접종됩니다. 접종 현장을 격려 방문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vacuna es segura. La vacuna es eficaz. La vacuna nos protege contra esta pandemia. Hoy ya superamos los 12 millones de personas vacunadas. 1,900만 명의 칠레 국민 중 63.2%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도 5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하루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칠레의 고민이 있습니다. 비슷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영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과 달리 좀처럼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성급한 봉쇄 해제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칠레가 주로 사용한 중국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시노백 백신의 유증상 예방 효과가 5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칠레 보건차관은 지난 3월 이전 시노백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9월에 세 번째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칠레는 지금까지 시노백 백신은 1,680만 회분, 화이자 백신은 390만 회분을 투여했습니다. 칠레 외에도 몽골과 바레인, 세이셸 등 중국산 백신에 크게 의존했던 나라들의 경우도 높은 접종률에 비해 확진자가 늘고 있어 중국산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치료제 밀수 시도가 미국에서 적발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3일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최근 몇 달 동안 뉴욕과 텍사스 등 미국의 공항들에서 멕시코로 향하던 불법 렘데시비르를 100여 건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출발한 이들 압수품은 위조된 가짜 렘데시비르 또는 복제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했으나 복제약 사용은 아직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원과 공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제를 재도입했습니다. 예루살렘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지 시간 23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에는 부분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 면역 보유자에 대한 격리, 백신 접종 외국인 무격리 입국 허용 일정 변경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진원지를 두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지목하자 홍 의원이 다시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엑스파일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야당이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검찰 선배인 홍준표 의원이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엑스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윤 전 총장과 가족에게 20여 가지 의혹이 있다는 건 유감스럽다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늘 사찰을 당하고 산다며 특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 직무를 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며 의혹을 피해 가려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불법 사찰 행위를 했다는 건 들어본 바가 없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엑스파일을 처음 언급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스스로 감내하겠다면서 엑스파일을 파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소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엑스파일을 언급했지만 윤 전 총장 측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문건을 전달한 사람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 4월에 작성된 문건은 정부 기관에서 6월에 작성된 문건은 여당에서 받았다는 말과 함께 출력한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서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인지가 쟁점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시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마저 대부분 지명, 위촉하게 돼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곧바로 심판에 넘겼고 6개월 동안 이어진 심리 끝에 오늘 오후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인데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징계 청구 당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검사징계위원회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됐고 위원회 과반수를 장관이 지정하지 않도록 해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법 개정으로 더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현직 총장이 아니란 점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총장 측이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9일 첫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징계 청구 당시 극한 대립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는 대권을 향해 다시 한번 경쟁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 경선 일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늦었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관되게 경선을 연기할 상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현행 일정 유지에 다시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지지율 5위 안에 드는 3분이 그대로 가자는 의견인데 그것을 단서 조항으로 묵살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람이 높은 세상을 통해 촛불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이른바 엑스파일과 상관없이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습니다. 촛불 시민께 사회 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왔습니다. 촛불 시민이 계셨기에 검찰 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윤 갈등 프레임 속에서 저 혼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 이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인 거죠. 지금은 진실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뭐 엑스파일이고 뭐고 할 것도 없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 꽁 잡는 매가 맞는지 증명해야 한다면서 견제했습니다. 자신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경선 흥행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 지사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장관을 잡으러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다른 후보 잡으러 나왔다는 대통령 후보는 예전에 그 경우를 빼고는 처음 들어서 다만 그 추미애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게 꽁은 맞는지 본인이 매는 맞는지 이거는 더 증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용진과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민주당의 유일한 흥행 카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과 이재명의 맞짱 토론을 TV에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게 국민적인 소망인 것 같고 박용진은 감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증세 조치를 얘기하시고 계시니까 감세냐 증세냐 그것도 한번 논쟁적으로 해보는 것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230만 명에 육박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휴일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달 말쯤 발표됩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반영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한 달 남짓 만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이어 이번에는 일선 검찰청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2시간 넘게 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온 검찰 인사위원들은 논의할 사항이 많았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주요 수사팀 교체하는 거 관련해서 뭐 반대 의견, 경론 이런 거? 그런 내용의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냥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 법무부가 공개한 심의 결과에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한 큰 틀의 방향만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이번 중간 간부 인사가 김호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위 간부 신규 보임과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고 인권보호부와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반영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연수원 31기를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35기까지 부장검사, 36기까지 부부장검사 승진 대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안정과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인권 보호와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한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잘 조화, 또 앞으로 인사 적체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대검검사급 인사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 있고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고. 법무부는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이번 달 하순, 부임을 다음 달 초순으로 예고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가 연동된다면서 순서를 참작하겠다고 말했지만 조직 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 전인 이번 주 후반 발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의 관심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팀의 거취와 6대 범죄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서의 부장 자리를 누가 꿰찰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가 묘사된 일러스트를 쓴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20년 넘게 신문에 몸담아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는 사람으로서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며 기본을 망각했고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근 전 최고위원은 1등을 자처하는 신문사에서 이런 무도한 행위를 버젓이 행한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고, 고민정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SNS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청와대 입성에 대해서 점호급이란 표현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이른바 템포로에 못 미치는 유흥업소를 말하는 은어라며 청년 비서관에게 또 여성에게 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헌 여부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여객 자동차법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되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후 타다 운영사는 개정된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취임 뒤 첫 방한 동안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한미와 한미일 3국이 대북 대화 재개 방안도 집중 조율했지만 북한이 연일 냉담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떠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만 밝혔습니다. Terrific discussions with a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of course, President Moon. I look forward to staying in touch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I look forward to coming back to Seoul soon.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연쇄회동에서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화가 재개될 경우 가능한 대북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미 양국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1년 반 넘게 버틴 북한이 이 정도의 언급만으로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의 마무리 결정은 긍정적인 대북 신호로 평가되지만 한미 간 정책 조율은 계속된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는 것도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적대 정책 철회를 내건대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선제 조건이 해결된 대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대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 북핵 수석대표 전화통화에서 우리 측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ITC가 한국을 비롯해 타이완, 태국, 베트남산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에 대해서 이같이 판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타이완, 태국,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사를 진행해서 한국에 대해서 14.72에서 27.05%의 반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점수를 잘못 매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류의 심각성에 따라 공공기관별 점수와 등급이 대거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평가로 기관장의 해임이 될 수 있는 등 공공기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여 윤리경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H 등 기관 21곳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국보육진흥원 등 4곳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까지 나선 발표 뒤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별 점수와 등급이 뒤바뀐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느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발생했는지 최대한 속도를 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이번 오류가 기재부의 잘못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교수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해 점수에 개입하지 않고 매겨준 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오류는 민간평가단이 각 기관의 지표별 등급과 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평가에 따라 공공기관별 성과급에 영향을 받고 얼마 전처럼 기관장 해임 공고까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수정한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등급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올해도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 주식 투자자인 이른바 서학개미 영향으로 지난해 미국에 대한 금융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20, 30대를 중심으로 신규 유입이 폭증하면서 주식 투자자 1,000만 명, 주식 계좌 수 4천만 개 시대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0, 30대 사이에 주식을 모르면 대화에 잘 끼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와 해외 투자에 각각 집중하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서학개미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자산 잔액은 1조 5,19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7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5,345억 달러로 35.2%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연합과 동남아 등의 순위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1년 사이 1,148억 달러나 늘었는데 잔액과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대미 투자액을 유형별로 보면 증권 투자가 3,450억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파생금융까지 합치면 66%나 됩니다. 우리의 기관 투자가와 서학개미의 해외 증권 투자액은 약 7천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절반쯤이 미국에 집중돼 우리의 해외 투자 지형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등의 주가지 상승 등이 가격 요인과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하는 개인들의 증권 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런 해외 투자 지형 변화와 함께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약 191억 달러에서 약 332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5년 내 최대를 기록했고 반면 대중국 경상 흑자는 약 170억 달러로 11년 만에 가장 작았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오늘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행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일에는 G마켓과 옥션, 쿠팡 등 6개 온라인 유통사와 7개 TV 홈쇼핑,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참여합니다. 4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소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18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65개월째입니다.
다만 4월 출생아 감소폭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4월 사망자는 고령화 영향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4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4월 인구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 2,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18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혼인 건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늘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하다 처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신고 일수가 이틀 더 많았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구 감소와 관련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2030년에서 2040년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면서 3대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7월에서 9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구 이동은 주택 거래가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3월에서 5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줄고 2월에서 4월 주택 매매량도 5% 감소하면서 이동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째 인구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국위 선양의 현전 공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이 30살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BTS가 입영 연기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희 장관은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아직 BTS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신청하면 당연히 연기하는 쪽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BTS밖에 없어서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학의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 국방부 의견을 종합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이 열리는 흑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영국 구축함을 향해서 경고 사격과 차단 폭격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 북서쪽에서 작전 중이던 영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디펜더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크림 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인근 해역으로 3km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국경을 침범하면 공격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영국 군함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경 수비대의 경비 함정이 경고 사격을 했으며 수호이 24 전폭기가 디펜더의 진로를 따라 폭탄 4발을 투하하며 차단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영국의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Мы квалифицируем это как грубую британскую провокацию, которая идет вразрез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равом и российск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Также хотела бы сообщить, что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ашей страны будет вызван британский посол. 그러나 영국 국방부는 디펜더를 향한 사격은 없었으며 그 진로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이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해군 함정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우크라이나 영해를 무해 통항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무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 반도를 병합했으나 유럽연합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nd we take all steps to make sure that we are not escalatory or indeed provocative. However, we will not shy away from upholding international law and our rights on the sea. 흑해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미국과 우크라이나 주도로 32개국의 병력 5,000명과 함정 32척, 항공기 40대가 동원되는 시브리즈 훈련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시브리즈 훈련에 초청을 받았지만 참가하거나 참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더 센 델타 플러스, 빠른 전염성을 가진 델타 변이의 기본 성질을 유지하면서 전파력이 더 강해진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9개 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가 초비상이라는 소식이 주요 조간 일면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2주 만에 600명대로 올라섰지만 정부는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갈 길 가는 송영길, 경선 열차 출발시켰다. 경선 연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선 관리기구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민주당은 내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비 피해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일부가 1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종류로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대표가 시중에 도는 파일 중 하나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주요 아파트 값이 93% 급등했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병원 옥상 공사 현장에 작업자 한 명이 안전장비도 없이 벽면 끝에 서 있는 사진이 매일경제 일면에 실렸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증축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25톤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막상 실제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소나기가 잦은 건 상층에는 계속 찬 공기가 지나고 낮에는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낮부터 밤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강원 산간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과 광주는 27도, 부산은 2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날씨는 점차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